자,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내장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내장 객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6장의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6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익셉션 내장 객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셉션이란 내장 객체는 뭐냐? 익셉션이란 내장 객체는 바로 JSP 웹페이지를 처리하는 도중에 발생된 에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객체가 바로 익셉션이란 내장 객체예요. 근데 익셉션이란 이 내장 객체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내장 객체가 아닙니다. 즉 에러 페이지로 지정된 JSP 웹페이지에서만 쓸 수 있는 객체가 바로 익셉션이란 내장 객체예요. 이 익셉션이란 내장 객체는 스로어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고요. 그리고 JSP 웹페이지를 처리하는 도중에 발생한 에러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익셉션이라는 내장 객체입니다. 자, 우리가 익셉션이라는 내장 객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JSP 웹페이지 코드에서 100 나누기 0이라는 코드를 썼어요. 자, 이와 같은 코드는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코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100 나누기 0을 코드에 사용을 하면 아마도 JSP 웹페이지를 실행할 때 실행해보면 에러에 대한 내용을 쭉 그냥 출력해주고 JSP 웹페이지에 대한 실행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러의 내용이 웹페이지에 출력되면 뭐 사이트로서 어떤 웹사이트로서의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떤 에러가 발생됐을 경우에 특정한 웹페이지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기 위해서 페이지라는 지시문에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에 JSP 웹페이지를 지정해주게 되면 현재 JSP 코드를 실행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할 경우에 지정된 웹페이지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웹페이지가 호출되게 되죠.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하기 위해 호출된 웹페이지에서는 페이지라는 지시문에 이지 에러 페이지 속성을 기술해서 현재의 웹페이지가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웹페이지다 라고 true 값을 지정해 놓으면 이제 이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웹페이지에서 익셉션이라는 내장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셉션이라는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뭐 에러를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익셉션이라는 내장 객체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익셉션이라는 내장 객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러 페이지를 지정 안 했을 경우에 우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뭐 지금은 제가 일부러 익셉션을 유발시켰습니다만은 뭐 익셉션이 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중에 한 케이스로 제가 익셉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을 0으로 나누면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웹페이지를 작성을 해놓고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웹페이지가 떠요. 사용자가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이와 같은 웹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인터넷 어떤 웹사이트에 갔는데 이런 웹페이지가 딱 눈에 띄면 우선 이 사이트 참 뭔가 좀 잘못 만들었구나 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웹페이지를 내보내지 않고 어떤 익셉션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해당 익셉션에 맞는 웹페이지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설명드릴 이제 페이지 지시문과 뭐 익셉션이란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선 페이지 지시문에는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를 JSP 웹페이지를 처리하다가 익셉션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동할 웹페이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자, 페이지 지시문에서 에러 페이지 calcul_error.jsp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를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면 calcul_error.jsp 웹페이지를 호출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calcul_error.jsp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자, 페이지 지시문에 isErrorPage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웹페이지가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다, 혹은 에러를 처리하지 않는 페이지라 그냥 일반 페이지다,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속성이 바로 isErrorPage라는 속성인데요. isErrorPage라는 속성의 값으로 true를 지정을 해주면 현재 웹페이지가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웹페이지임을 나타내는 게 바로 isErrorPage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isErrorPage라는 속성을 true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웹페이지 안에서 exception이라는 내장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exception이라는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exception 클래스에 대한 이름을 출력한다든가, 혹은 exception에 대한 메시지를 출력한다든가, 이와 같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exception과 관련된 코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exception이 발생할 경우 calcul_error.jsp 웹페이지로 이동해라 라고 페이지 지시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ception을 처리하는 calcul_error.jsp 웹페이지는 isErrorPage 속성을 이용해서 현재 페이지가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페이지다, 그리고 에러에 대한 클래스의 이름과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alcul.jsp 웹페이지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calcul.jsp 웹페이지에서 exception이 발생돼서 calcul_error.jsp 웹페이지가 호출되어서 실행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exception이 발생할 경우에 exception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exception 내장 객체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서 exception 내장 객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특정 웹페이지에서 어떤 exception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exception이 발생하면 어떤 웹페이지로 이동해서 처리해라 라는 거를 우리가 페이지 지시문을 이용해서 기술을 하고, 그리고 예외를 처리하는 웹페이지에서 exception이란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에러에 대한 내용을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특정 에러 코드나 에러의 종류에 따라서, exception의 종류에 따라서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에러 코드별로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요청할 경우에 해당 요청이 제대로 처리됐다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낼 때 200번 OK라는 사인을 같이 보내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파일이 웹서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404 에러라는 웹페이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보냈는데 서버에서 제대로 요청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500번대 코드를 기술해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에러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 에러에 해당하는 특정 코드가 할당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코드별로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선 한번 에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웹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test.jsp 웹페이지를 호출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런 웹페이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HTTP의 상태 코드는 4040, 404, 즉 요청한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 코드죠. 404 에러가 발생돼서 이러한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 페이지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유저가 보게 된다면 이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이게 뭐야? 뭐 이런 페이지가 다 있어? 라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 코드에 따라서 이런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web.xml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 밑에 보면 web.inf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web.xml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web.xml 파일에다가 어떤 에러가 발생하면 어느 웹페이지를 실행해라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정하는 방법이 바로
에러 페이지라는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에러 페이지라는 태그 하위에는 에러 코드와 로케이션이라는 태그를 기술하게 됩니다. 에러 코드는 에러가 발생할, 그러니까 처리할 에러 코드를 기술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이런 에러가 발생됐을 때 실행할 웹페이지의 위치를 기술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러 코드에는 404, 로케이션이란 항목에는 에러 404 페이지.jsp 웹페이지를 지정해주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보냈는데 404 에러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에러 그냥 404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내보내주는 게 아니라 에러 404 페이지.jsp 웹페이지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실행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web.xml 파일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mysample 웹 어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웹 inf 디렉토리의 web.xml 파일을 여셔서 자, 이와 같이 404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404 페이지.jsp 웹페이지를 실행해라 라고 이와 같이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web.xml 파일을 수정해 줬으니까 우리가 톰캣을 재시작해야 되겠죠. 자, 톰캣을 정지시키고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web.xml 파일에 대한 내용이 적용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러를 처리하는 에러 404 페이지.jsp 웹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에러를 처리하는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건 뭐 일반 JSP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하고 싶은 문구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딱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서버에서는 어떤 에러가 발생했어요. 404란 에러가 발생했죠. 404란 에러가 발생됐지만 우리가 특정 JSP 웹페이지를 호출해서 실행을 했잖아요. 이 실행 결과는 정상적인 실행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에러가 발생했지만 다른 웹페이지를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행됐다라는 결과 코드를 포함시켜서 웹페이지를 전송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러를 처리하는 웹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리스폰스라는 내장 객체의 setStatu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웹페이지의 결과는 정상적인 처리 결과다 라고 이와 같이 코드를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웹페이지를 기술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에러 페이지가 아닌 에러가 제대로 처리된, 에러가 호출돼서 처리된 웹페이지의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에러 404 페이지.jsp 웹페이지의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에러를 처리하는 웹페이지에선 간단한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JSP 웹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구문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리스판스라는 내장 객체의 setStatus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처리 결과다 라는 구문을, 그러니까 상태 코드를 포함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웹페이지를 작성한 후에 이제 다시 아까 전에 에러가 발생한 test.jsp 웹페이지를 호출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test.jsp라는 웹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출력됐지만 이번엔 우리가 web.xml 파일을 수정해서 404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그 지정된 웹페이지가 실행돼서 그 결과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러 코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지정해서 에러에 대한 대처를 미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는 에러 코드에 따른 에러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익셉션의 종류에 따른 에러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익셉션이 발생하는 코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s라는 스트링 변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초기화 시키지 않고 널을 할당했어요. 그 다음에 s가 이것과 같냐 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코드는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s라는 스트링 자체를 제가 초기화 시키지 않았잖아요. 실제 변수는 선언했지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웹페이지를 실행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자 500번 코드니까 뭐 이제 서버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 처리 도중에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 에러의 내용은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됐다라는 코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런 익셉션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에러를 처리할 것인가, 또 어떤 페이지를 호출할 것인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에러 페이지를 기술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web.xml 파일에다가 에러 페이지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예외의 종류에 따라서, 익셉션의 종류에 따라서 기술하는 거니까요. 자, exception type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익셉션에 대한 종류를 기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ocation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해당 에러를 처리할 웹페이지를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해보죠. web.xml 파일에다가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에러의 타입은 java.len.nullPointer exception.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nullPointer exception이 발생하면 error nullPointer exception.jsp 웹페이지를 실행해라 라고 기술을 한 겁니다. 자, 이제 web.xml 파일을 수정했으니까 톰캣을 재시작해야 되겠죠. 자, 톰캣을 정지시키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를 처리할 error nullPointer exception.jsp 웹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작성하는 건 아까와 동일합니다. 단 하나 유의할 점, 아까와 동일하게 리스폰스 내장객체의 setStatu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처리 결과다 라는 상태 코드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JSP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JSP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단지 nullPointer exception이 발생하였습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내장객체의 setStatu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처리 결과다 라는 상태 코드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에러가 발생한 익셉션이 발생한 코드를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했더니 자, 이와 같이 nullPointer exception이 발생하였습니다 라는 아까처럼 익셉션 페이지가 아니라 익셉션을 처리하는 우리가 지정한 웹페이지가 호출돼서 실행된 결과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에러 코드별로 혹은 에러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리할 웹페이지를 지정을 해줘서 사용자에 대한 사이트의 신뢰도도 높이고 뭐 에러를 처리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실전에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6장은 꽤 강의가 길었죠. 6장은 이제 내장객체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내장객체가 뭐 워낙 많다 보니까 강의가 이제 길어졌습니다. 자, 6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내장객체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HTTP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요청인 리퀘스트 내장객체, 그리고 클라이언트로의 응답을 담고 있는 리스판스라는 내장객체, 그 다음에 하나의 서블릿에 대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객체,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의 출력을 담고 있는 아웃 내장객체, 그 다음에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어플리케이션 내장객체,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를 나타내는 컨피그라는 내장객체, 그리고 하나의 서블릿 자체를 나타내는 참조 변수인 페이지란 내장객체, 그리고 에러를 나타내는 익셉션 내장객체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내장객체는 이것뿐만 아니라 세션이란 내장객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션이란 내장객체는 우리가 뒤에서 쿠키와 세션이라는 8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요. 뭐 현재 6장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6장에 꽤 긴 강좌를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7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